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지지율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 거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개혁신당발 당권 거래설 주장에 내홍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커피값,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한 논쟁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2차 TV토론회가 변수가 될지, 이대로 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갈지 관련 내용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엔 정치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 현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23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정세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단일화에 분명히 선을 그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후보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상승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고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19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 단일화 관련 질문은 이제 안 해도 된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특히 오후에는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용지에 기호 4번 이 개혁신당 이준석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이번 대선 끝까지 이준석과 개혁신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좀 선긋기에 나선 건데 그러면서 국민의힘발 단일화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었고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면 앞으로는 어떤 국민의힘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해 소통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고 단일화 가능성 전혀 없다 또 잘라 말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말을 뒤집으면 의원직 사퇴하겠느냐 이런 질문에는 돈을 걸거나 하지 동탄 지역구죠. 주민과의 약속인데 왜 사퇴하냐 이건 모욕적 질문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대가로 단일화 제안을 받았다는 이른바 당권 거래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이 후보는 국민의힘 특히 친윤계 인사들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는 이 당권 거래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나에게 당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면서 와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돕겠다 이런 취지로 안다면서도 이 친한동훈계 인사 중 일부가 이걸 대선 과정 중에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당권 단일화 거래설의 거대 양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계파 갈등이 좀 재점화할 조짐이 보이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아니 못 낸다 이렇게 썼고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친한계를 제외한 당 지도부 또 친윤 성향 의원들은 이 같은 거래는 실체가 없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오히려 차기 당권 노리는 한 전 대표 측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드러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추잡한 거래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사실이라면 이건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한 것이다. 중대범죄라고 말했고 이 민주당 법률지원단도 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이 성명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약 28,500명 가운데 약 4,500명 정도를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이 같은 구상은 이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고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구상 중 하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이 주한 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결정이 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 이 경우에 한국과 일본, 필리핀 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관측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주한 미군 감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국방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방 전략 NDS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과 함께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이 NDS를 이끄는 게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입니다. 근데 콜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은 계속 제공을 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북한에서 새 구축함을 물에 띄우다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새로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이 전날 청진 조선소에서 진행됐다면서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숙한 지휘 또 조작상 부주의로 한미 부분에서 이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이 되면서 일부 구간에서 이제 선저가 구멍이 생기기도 했고 함 균형이 파괴됐다 이렇게 전했는데 다시 말해서 새 구축함을 건조한 다음에 측면으로 옆쪽으로 바다로 밀어서 진수를 하려다가 배 뒷부분이 먼저 밀리면서 실패한 걸로 보이고 네. 군 관계자도 실패로 평가한다면서 현재 해당 구축함이 바다에 넘어져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위장막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으로 위성 사진상으로는 파악이 됐고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중대 사고고 범죄 행위다. 그러면서 다음 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책임자 문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 전까지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네. 이게 지금 신속한 원상복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네.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측의 자진 시정 절차를 받아줄 방침이라고요? 네, 일단 공정위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동의 의결이 뭐냐면 사업자가 먼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비록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인데 네. 문제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끼워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동영상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팔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구글이 조만간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자진 시정안을 낸 걸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뮤직 없이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기로 했고 또 국내 음악 산업 또 아티스트들을 돕기 위해서 300억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외신에 따르면 총격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 9시쯤에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는 이 캐피털 유태인 박물관 인근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2명이 숨졌고요. 이 2명 모두 워싱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의자가 30세 남성인데 체포 과정에서 이 가자 지구를 위해 범행했다 이렇게 외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모두 반유대주의 범행이다. 이렇게 강력히 규탄했고 용의자는 이제 외국 출신 아니고 미국 시카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용의자가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박물관 주변을 서성이다가 당시 행사가 있었는데 네. 박물관 떠나던 무리에게 접근해서 총을 발사했고 그 직후 본인이 경찰에 뛰어가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팔레스타인 해방하라 이렇게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9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말까지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당분간 북쪽에서 서늘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습한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기온 17도에서 24도 분포로 평년 이맘때 늦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3도, 전주 24도, 춘천과 대구 22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19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8.5도, 대구 14.4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충남과 전북 서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 다음 주에도 맑은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5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입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 정체가 더 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 이후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정체입니다.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가는 길 고덕 토평터널 안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서울 시내도로 상황 북부간선도로 종안분기점 쪽으로 하월곡 램프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목동나들목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 인터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대선 전국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 직속 국가미래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국가미래정책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번에 이제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업무에 시작이 그렇죠. 되니까요. 지금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를 살리는 건데 결국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킬 건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성장의 결과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빨리 경제 회복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AI로의 경제 대전환을 어떻게 이룰 건가가 경제 영역이고 또 하나는 외교에서는 바로 이제 외교 대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9월 달에는 UN 총회 우리가 의장국이고 APEC은 10월 30일이면 전 세계 정상들과 전 세계 기업인들을 한국으로 모아와야 되니까 이때 코리아 이 리스크를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쁜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니까 그때 경제 외교 부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뭐 그런 걸 자문하는 거죠. 그 부분에 집중을 경제하고 외교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시군요. 이런 비전과 관련해서 후보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안을 좀 만드는 상황인가요? 후보는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 공약 발표할 때 보면은 밤 12시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확실하게 정리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 IMF 위기를 IT 국가로 완전히 돌파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확실히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은 경제 성장 그리고 이 회복 이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동맹을 강력한 기초로 하지만 한미일의 협력도 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확고히 하겠다는 것은 또 분명한 외교적인 그 트랙을 짠 것 같아요. 네, 이 선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강원도도 좀 험지입니다. 골목골목 강원 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현장 돌아보시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하고 분당하고 두 군데 이제 네. 단 한 표라도 이기겠다고는 재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를 살려달라. 이게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연습할 시간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 득점이 있는 것 같고 분당의 여론은 어제 분당 지하철 그 인사를 갔었는데 70세 먹으신 여성분인데 충청 눈에 나 진짜 보수인데 내 남동생도 국힘 구의원인데 이건 아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했다고 지금 영화관을 다니고 개를 끌고 다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자기 동생은 국민의힘 구의원이래요. 그래서 좀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분당의 여론이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분당은 서울대병원하고 차병원 이런 게 있으니까 도대체 의료 이런 형편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이번에 의정 갈등에 대해서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만든 거가 정상적인 나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나라를 원하는 게 분당 주민들의 많은 생각이고 강원도에 가보니까 이 서민들 다 죽는다 이러다간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좀 서민과 지방에 무너지는 이 목소리를 좀 대변해달라. 이게 또 강원도는 많은 것 같아요. 또 강원도민들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 불쌍하다 이런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이렇게 유세 같은 거 아니면 현장을 돌아보면 이렇게 느낌이 딱 옵니까? 어떻습니까? 서서히 느낌이 오는데요. 이제는 이재명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3년 내내 그렇게 구속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구속 못 시키고 결국 그 못 참아가지고서 계엄하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결국 또 못 잡으니까 결국 대법원을 이용해서 하려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막판에 한덕수를 또 새벽에 교체하려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이재명한테 이게 사람의 운명인지 모르지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외교 환경이 너무 절박하다. 지금은 이재명한테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교적 냉정하게 하는 편. 전 유세도 거의 안 하고 주로 1대1로 악수를 하려고 눈을 맞춰보는데 그러면서 오는 이 현재 이 막 가게 문 닫은 게 너무 많고 경제 위기감이 굉장히 크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새로운 활력과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서 좀 안정감 있는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보수 지지층도 뭐 다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녀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운동원들이 거의 운동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집회에 보면 거의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근데 특징적인 거는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성 지지층이 좀 적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쪽 층이 훨씬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너무 잘해주잖아요. 개 끌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부정선거 보고 김문수 지지하고 김문수 후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급기야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하고 당권 준다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찍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번은 아니잖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이 분열된 나라를 극복하려면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국민들이 좀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후보요? 예.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좀 키워볼 만한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아직 이른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강조하시네요. 지금은 이재명. 네. 그래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저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안 하는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역대로 후보 단일화를 지지해서 된 적이 없고 지금은 국민의힘은 당권 투쟁 중이지 대선 선거 운동 중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단일화를 하면은 바보라고 보죠. 그리고 사실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이 계엄한 부분은 자기는 분명히 반대하고 거기와 같이 하는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당권 거래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친윤이 당권을 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뭐 새벽에 후보도 교체하는데요. 뭐 교체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후보를 꿔다 쓰는 거잖아요. 이회창 후보 꿔다 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꿔다 쓰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의 복원력, 자기의 자생력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아마 이번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나면 아마 저는 둘로 갈라질 거라고 봅니다. 정당이라는 게 자기 복원력과 자기 자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식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그때그때 그냥 윤석열 빌려오고 한덕수 빌려오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생력이 없는 정당은 자기 복제력이 없는 정당은 결국은 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죠. 물론 당권 거래설이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든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뭐 와전이 됐을 수도 있고 확인된 건 아닌데. 네, 너무 삼류 얘기죠. 국민의힘 상황 좀 볼까요? 단일 대우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은 탈당 후에 하와이에 가서 대선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선대위 합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는 국민의힘은 대선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차기 당권 투쟁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선배는 안 따라오시는 게 확실한 것 같고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되려다가 안 됐으면 도와주는 게 인간적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합류를 안 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겠다 이런 얘기를 손학규 전 대표를 통해서 전하고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이 안 되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하겠어요. 그렇군요. 이 전략통이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기본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건데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이게 어떤 배경인가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사실 제가 인사이트를 갖고 본 게 기본사회인데요. 저는 사실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험적인 걸 한번 해볼 만한 거지 그게 보편적인 제도로 되기에는 위험한 거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기본사회는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삶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AI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집 사는데 월급을 전부 해가지고 20년 걸리면 이거 나라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지금 1년에 근 100조 원의 돈을 초중고에 갖다 쓰는데 지금 불행한 선생님 불행한 학생, 그다음에 굉장히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학부모. 이거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자리, 집, 보육교육, 의료, 노후연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걸 이제 행복 요구권이라고 했는데 행복 오원소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지만 그의 결과가 국민의 삶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같은 거를 한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선진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저는 기본소득보다 훨씬 진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재정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많고 개인 부채가 적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정반대죠. 우리는
국가 부채는 맨날 건전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개인 부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집 사는데도 사회주택이 없으니까 전부 개인 빌려서 하죠. 네.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전부 뭐냐면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 학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부채는 한국은 계속 늘어나고 국가 부채는 맨날 국가는 건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럼 유럽 사람들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나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쓰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으로 대표적인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코로나가 왔을 때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냥 국가가 재정 투입을 하고 국가가 부채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국가의 재정은 조금 집어넣고 그걸 전부 금융 대출로 하고 대출을 연기해주다 보니까 금리가 폭등하니까 지금 완전히 경기가 침체돼 서민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위기가 오면은 국민들한테 부채를 떠넘길 건가 아니면은 국가가 짊어지고 해나갈 건가라는 이게 하나가 철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를 함께 걸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국가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거를 전부 그 다른 국민들한테 다 넘겨놓고 이거를 지금 금융 부채를 만들어 놓고 금리가 올라오니까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건전하게 지금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저 가게가 망했지만 나는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자본주의 정신이 한 사회에 암만 폐업이 많아도 창업이 많으면 그 사회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역량과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오면 국가가 떠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개인과 기업이 결국 미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호텔 경제론이 파장이 큽니다. 이게 후보 간 공방을 넘어서 학계에서까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을 그 자꾸 지적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돈이 돌고 돌아야 이 선순환 구조가 돼야 결국은 경제가 돌아간다. 결국 이런 거를 강조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좀 뭐 무리하고 확대할 일은 아닌 거라고 봐지는데. 커피 원가 120원.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런 거죠. 일종의 계곡에서 이제 계곡은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우리가 보다 부가가치 높은 자영업을 해서 새로운 우리가 자영업에 사는 길을 만들어주자. 뭐 그런 당시에 계곡에서의 이제 커피 이런 것인데 결국은 어디가 더 고수익이 나는가? 계곡은 국민에게 돌려주고 결국은 고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자영업이 전환돼야만 결국 국민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점주들은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그건 아마 커피를 하신 분들은 커피 그 자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런 데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당시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부가가치가 많은 쪽으로 우리가 이 자영업이 더 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화법에 대한 지적도 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뭐 내가 좀 말이 지나쳤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에서 논란이 사그라지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 하고 이제 끝까지 논란을 다시 키우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걸 할 때 전후 맥락 이 분이 맥락을 봐달라고 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것 어떤 비유라든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경제가 좀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보다 자영업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보다 고부가치 쪽으로 넘어가자는 거. 그다음에 부채 문제는 이게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국가가 짐을 떠안고 국민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국가가 되자.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후보들 정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핵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핵화는 원칙을 그러니까 확고히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핵화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한미 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의 핵을 그냥 이구 무방비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때 안보 부분에서 한미 동맹에서 어떤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보를 강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평화라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고 긴장의 파고만을 높이면은 저는 평화가 곧 경제라고 보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죠. 그 당장 막혀 있으니까 금강산이 막혀 있으니까 당장 어려붙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장 북한에 어마어마한 중국 어선이 있으니까 명태가 내려오질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평화가 경제라는 측면도 통일을 너무 급격하게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평화가 경제라는 측면 또 하나 안보 없이 우리가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원전 정책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계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믹스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인가요? 저는 에너지 믹스 부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기의 시대거든요. 더구나 AI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그렇죠.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그 경제성과 과학성과 안전성 이런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 에너지를 포기했던 나라들과 핵을 다시 쓰는데 대신 대용량이 아닌 저용량 SMR 쪽을 대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만 아리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치 이게 지난 정부는 원전을 하면 나쁜 놈이고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하면 사기꾼이고 이런 비과학적인 태도로 봐서는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에너지 믹스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의 대미, 대중 외교의 중심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라고 보거든요. 그럼 현재 하이테크는 미국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안보 부분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그렇죠. 기본축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딥시크나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엔 또 시장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는 미들테크의 협력이 저는 필요하고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부분에서의 저는 아마 치열한 경쟁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실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이테크 협력은 저는 미국과 확고한 협력의 길을 가야 된다고 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경제적인 미들테크는 해나가야 되겠죠. 미국과 중국 양쪽 다 한쪽으로 서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저는 미국의 관세 전쟁이 결국은 연내 저는 타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월마트의 55% 60%가 중국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관세를 먹이니까 당장 미국 내 냉장인 게 아기 우유병이 젖병 꼭지가 이제 비싼이 사인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밀고 당기는데 결국은 핵심은 기술 전쟁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대만 정부가 젠슨 황을 불러가지고 AI 심장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지키는 거는 TSMC와 결국은 엔비디아와 협력한 이런 것이 대만을 지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한국을 지키는 것도 반도체가 있으면 이거는 안보이자 경제이자 외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AI 경제로의 기술 경제로의 대전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AI 대전환 국부펀드 100조 저는 훨씬 더 써야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손정이라는 한 회사의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2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본인 돈이 아니고 중동의 국부펀드를 본인이 가지고 운용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1년에 700조를 쓰는 나라고 2,500조의 연기금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AI로의 대전환의 이 기술 전쟁에 못 살아남으면 죽는 거거든요. 이때
훨씬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죠, 저는.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빅텐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보수 정치인들이 좀 몰려들고 있어요. 이번에 김대남 윤 대통령 대통령실 행정관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프닝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몇 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윤여준 장관의 입당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우리 강금필 장관의 합류나 정은경 위원장의 합류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는 합리적 보수, 그 합리적 진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너무 무분별한 영입은 이번에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거라고 봐야죠. 부작용인가요? 네, 거기 이제 누군가 또 이제 이게 모든 사람 이제 이 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지도부에 다 스크린을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경쟁적으로 영입을 하다 생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전영선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많이 약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광복 8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은 아닙니다. 80년 동안 남북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차이나고 층위가 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 제도만의 분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차이지고 서로 간에 낯설게 만들고 서로 간에 반목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광복 80년을 맞아서 향후 우리 민족의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민족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작업들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북한도 세계적인 기구에 이제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민족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의가 좀 잘 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훗날 통일되어지면 이제 하나의 유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잘 보존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력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평년 이맘때 늦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최근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여름처럼 더운 날이 많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도 5월 기준 가장 높게 기록된 날도 있었습니다. 당분간 북쪽에서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17도에서 24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3도, 전주 24도, 춘천과 대구 22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19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8.8도, 대구 15.7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충남과 전북 서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선거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3자 구도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평론가? 뭐 조간 신문들이 많이 제목을 뽑았던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기세가 좀 주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추격 시작.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약진. 요 세 가지 정도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저는 50을 넘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넘나드는 이제 그런 수치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지층과 그다음에 좀 연성 진보 지지층은 다 올 때까지 왔는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는 한 10여 %의 그 사람들을 지금 이 후보가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부자 몸조심 같은 이제 캠페인도 그렇지만 이 후보가 사안마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지지 않으려는 그 태도, 그다음 민주당의 과도한 그 사법부 공격 이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고요. 그 점들이 약간 중도층의 조정 신호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저는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 진영이 좀 샤이 보수가 있긴 하지만 선거일로 가까이 갈수록 이분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김문수를 지지하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저는 40대 언저리까지는 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후보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지난 토론회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데다가 본인이 어찌됐건 그 동탄 모델을 얘기했는데 저는 동탄 모델보다는 지난 총선의 지민비조 모델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마음을 제대로 두지 못하는 보수층의 일부 지지층을 지금 끌어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파제 역할이거든요. 사실 이준석 후보도 보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이 이상하게 투표를 포기하는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관건은 결국 단일화가 되겠죠. 네, 이 실제로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나요, 김준일 평론가님? 예, 여론조사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오늘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제일 유익 있게 들여다보는 여론조사가 크게 이제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금 방금 소개했던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특성이 다 다르고 여기는 전화 면접인데 안심번호를 써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이제 개인 정보를 이름을 가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20대다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응답률이 매우 높아요. 이번에 응답률이 26.7%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특성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제가 이제 한국갤럽은 워낙 오래 조사했고 여기는 근데 전화 면접인데 무선 RDD 랜덤으로 그냥 전화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리얼미터 이제 주초에 나오는 요거를 이제 세 개를 크게 봅니다. 네. 전국 지표 조사는 이게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거라도 할당을 예를 들면 부울경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경남 따로. 왜냐하면 어디에 사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경남 따로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농촌 민심 같은 것들이 좀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49였는데 46으로 지금 3%포인트가 빠졌어요. 지금.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32로 5%포인트가 올라갔고
이준석 후보도 7에서 10으로 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가 0이었는데 1로 등장했다. 네. 황교안이 1이었는데 0으로 빠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동층이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은 모른 무응답이 지난주에 16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1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포인트가 이제 내가 마음을 결정해도 아직도 1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점점점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뭐 이런 보통 경우에는 모든 후보가 다 올라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부동층이 줄어드니까 조금씩 그런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왜 빠졌는지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이 왜 올라갔는지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그 TV 토론, 네 경제 분야의 TV 토론이 이제 지난 일요일에 있었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크게 득점을 하지 못했다. 실점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TV 토론을 잘한 후보를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네. 여론조사에서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잘했다가 42예요. 네. 지지율이 46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제일 잘했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6은 나와야지 본전인 거예요. 근데 42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못했다. 조금 너무 수세적이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를테면은 커피값 120원, 원가 120원, 그리고 이제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에 네. 대응을 잘 못했다. 그 토론 이후에 이제 그 지금까지 기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1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평을 좀 한 게 있는데 왜 하려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다. 1등 후보 같았다. 이게 여론에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30인데 19밖에 잘했다가 안 나왔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눈에 띄는데 28이 나왔어요. 네. 잘했다가 네. TV 토론을.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에 거의 3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인데 28이니까 예,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권영국 후보도 5%가 나왔다라고 한 거는 이거 낮지만은 퍼센테이지 낮지만은 지지율로 따지면은 5배 장사했다. 1%인데 지금 5%가 나왔죠. 그러니까 왜 이제 권영국이 등장했는지를 지금 여조에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 중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뭐 여러 강성지층도 있지만 중도층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사법개혁 해야 되고 사법부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여론조사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반반 정도 나와요. 네, 이렇게 여러 그러더라고요. 가지가.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의료개혁하자라고 하면은 다 의료개혁 동의해요. 의사 수 늘리자는 거 한 70% 나오거든요. 근데 그 2,000명 늘리자고 하면 이제 반대예요. 약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중도층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게 이제 그 반대쪽에서 하는 프레임들 이재명 독재 뭐 이재명 총통 뭐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돼서 약간의 하락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권영국 후보의 존재감이 1%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게 웬만하면은 이재명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표들은. 근데 여기에 드러나면서 좀 이게 가장 세 번째 후순위지만은 영향력이 좀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동층 중에 상당수는요 보수층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탄핵 내란 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유보를 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내가 찍었던 관성대로 이렇게 이제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너무 길게 하는데 요거는 중요한 얘기라서 좀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부울경이 지금 약간 보수 쪽으로 결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PK 부울경 지지율이 이게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이거는 해야 되는데 에너지경제의뢰로 지난 20일에서 21일 무슨 아이디들이 100% 조사를 한 건데 PK 지지율이 김문수가 53.6인데 지난주 39.4에 비해서 14.2%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49.1에서 34.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도 부울경 특히 부산에서 보면은요 민주당이 너무 강세일 것 같으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몰아줘가지고 민주당이 한 10석까지 바라보다가 막판에 전재수 의원 한 석이 됐잖아요. 약간의 균형자 같은 역할을 약간 부울경이 하고 있다 지금. 물론 이게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보수의 결집 이런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리얼미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리얼미터가 ARS 방식이거든요. 이게 저는 약간 여론조사에서 선행지표의 성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ARS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실제 투표의 결과에 수렴하는 확률이 좀 높아요. 더 전화면접 방식보다. 네, 왜냐하면 전화면접 방식은 지금 같은 국면에서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참여를 안 해요. 일단 전화도 잘 안 받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샤이 보수니까. 지금 계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김 후보를 지지하냐고 물으면 자기의 속내와 좀 다르기 때문에 전화 면접에서는 응답하지 않거나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인데 ARS는 기계음이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털어놔요. 그 측면에서 근데 지금 김 후보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약간의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여론의 흐름에 선행지표적 성격이 있을 것이다. 저는 분석을 해서 22일 날 이제 조사에서 김 후보 소폭 하락, 이제 이 후보 소폭 하락, 김 후보 소폭 상승,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이거 이제 그 보합을 보였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추세가 얘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PK 쪽.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PK를 갔다고 봐요. PK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자신의 지난해 있었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좋은 기억도 있고 지금 접전인 PK에서 좀 돌려놓는다면은 본인의 영향력을 또 입증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방송에서 아마 부산부터 그 선정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도 분석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한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분을 가지고 부산 한번 더 내려가겠죠. 근데 민주당도 부산에서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징후가 좀 뭐냐면 문 전 대통령을 여기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 전 대통령의 참전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더 훨씬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안 만나고 송기인 신부 만나고 이런 것들도 다 고려된 전략적 측면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TK 쪽에서는 결국 이제 본선에 본투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느냐가 TK는 관점이겠지만 PK에서는 얼만큼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내느냐가 저는 어쨌든 보수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변수가 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정치개혁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정치 세대 교체를 강조하면서 국무총리를 40대가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두고 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항상 명쾌하십니다. 네, 이준석 후보 둔 거고 이게 영화 타짜 뭐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야 이런 경우로는 너랑 나랑은 쇼당이 안 붙지. 뭐 이렇게 곽철용이라는 그 이제 깡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그 주인공하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좀 최근에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이제 그 폭로를 했잖아요. 그렇죠. 당권 주겠다. 이 경우로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당대표를 해본 사람이래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이 당대표를 해봤고 윤리위 가동해가지고 억지로 쫓아냈고 이게 있는데 당대표 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쇼당이 붙겠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단일화를 받을 생각도 별로 없었지만 저는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은 당대표로는 안 된다. 그리고 논란만 커지니까 이제 총리도 줄게, 뭐도 줄게 이런 식의 이제 이 김문수 캠프 측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최종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 기호 4번 이준석은 계속 있을 거다. 완주지를 분명히 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단일화에 관한 일체의 전화 받지 않겠다. 네. 저는 이제 그게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협상력을 최고로 올리는 지금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 완주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70이라 그러면은 30도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단일화 할 수도 있다. 이기는 선거가 된다면 나도 단일화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단일화라는 얘기를 본인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게 꺼내는 순간 블랙홀입니다. 다른 이슈는 다 묻혀버리고 이준석 단일화 언제 하나 어떤 방식으로 하나 이제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차단을 하고 대신 또 국합 배드캅에서 배드캅은 이동훈 공보단장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동훈 공보단장하고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동훈 단장이 이제 그 현역 기자만 20년 이상 아주 한 베테랑 기자예요. 주요 일간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출입처에 저는 이제 대변인실의 선임행정관이었고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인연이 있어서 잘 압니다만은 이동훈 후보가 굉장히 정치인권 인맥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권에
구여권이죠.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받았겠군요. 그러니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일종의 그 개인적인 걸 이제 전제를 해가지고 이 단장 이건 어때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라는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동훈 단장은 그거를 흘림으로써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도 좀 유도하지만 실제로 협상 전략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고 이준석 후보는 그걸 또 끊으면서 그건 아마 좀 개인적인 것 정도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본인은 다시 명분 가지고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 고도의 협상 전략으로 좀 봐요. 근데 정치는 언제나 가능성 예술이고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만일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더 상승하고 보수의 결집이 더 이루어지면서 이게 좀 팽팽한 구도로 가는데 두 사람의 이제 그 합의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명분 있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이건 수치는 제 말씀 안 드리고 그 이동 경로를 놓고 보면은 두 사람이 단일화됐을 때 빠져나가는 지지층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좁고 깊은 경향이 있고 김문수 후보는 약간 보수 중에서 넓고 옅은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딱 시너지가 나면 좋은데 각자의 지지층이 지금 탄핵이나 내란이라는 이 기준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안 될 수 있는 이게 있어서 묻지마 단일화보다는 아주 명분과 가치를 어떻게 잘 포장해내느냐 실제로 하더라도 그것은 또 이준석 후보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고민돼야지 단순히 수치 합산 가지고 이걸 접근하면은 저는 그게 썩 훌륭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제 지지율의 합의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만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되려면은 이제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지지층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성향의 지지층들이 결합이 되고 두 번째는 단일화가 됐을 때 이탈이 적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성공적이었던 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정몽준 후보가 이제 지지 철회를 했지만은 또 이제 그렇죠. 역결집이 있었고 뭐 그런 거고 그게 잘 안 됐던 게 문재인 안철수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들이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안철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지층이 겹치냐 안 겹치냐 안 겹칩니다.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냥 딱 다른 거를 떠나서 연령층의 주력이 누구냐. 김문수는 60, 70이 주력이고요. 이준석은 2030이 주력이에요. 물론 다른 층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덜 겹쳐요.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최수영 평론가 말씀대로 지지층이 합쳐진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표가 많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봐요. 조건을 충족했는데 두 번째.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탈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단일화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요. 1+1이 2.3, 2.5가 돼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냥 산술로 봤을 때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이면은 둘을 합치면은 46대 42예요. 물론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둘을 합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을 합쳐가지고 더 뭔가 바람이 불면서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지지층은 안 겹치는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내란 그리고 탄핵 이거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극명하게 다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 2가 안 돼요. 지금의 단일화는. 그건 여러 이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분석에서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재명 그래서 이준석 측이 얘기하는 것도 3자 구도가 오히려 유리하다. 내가 이재명으로 갈표를 붙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단일화가 정말로 시간도 없지만 막판에 하려면은 둘이 합쳐가지고요. 김문수,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이재명하고 비슷하거나 넘어야 돼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김문수 후보는 자기 지지율 더 끌어올려야 되고 이준석은 자기 지지율 더 끌어올려야지 그나마 단일화 논의가 불이 더 지금도 막 시끄럽기는 하지만 이게 냉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캠프 측. 근데 그래야지 이제 여론의 압박도 더 받는데 김문수 후보는 좀 TV 토론 좀 잘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못하고 상승 여력이 이제 막판에 지지층 결집 요거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당내 이런 뭐 쇄신도 필요하고 본인의 입장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완전히 성급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안 할 거라고 봐. 이준석 후보가 안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상황 국면을 최대한 이제 이용하고 어제 단일화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선언은 왜 어제였느냐. 이제 타이밍도 타이밍이고 TV 토론 2차 TV 토론 앞두고 있지만은 두 자릿수를 찍었기 때문이에요. 두 자릿수를 찍는다라는 거는 사실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플랜은 1차 TV 토론 하기 전에 이미 두 자릿수 찍고 1차 토론, 2차 토론 해가지고 여기에서 15% 끊어고 올리고 그런 다음에 더 김문수하고 비등비등 해가지고 오히려 역단이라든지 막 이런 것까지 봤는데 타임 플랜상으로는 개혁신당이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10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비 보존도 있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덩어리거든. 그럼 15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비도 다 보존받을 수 있다라고 개혁신당 안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중요한 지점 하나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저도 그러니까 지금 완주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자꾸 내세우는 게 동탄 모델인데 네. 동탄 모델은 예, 사실은 동탄 모델은 성립하기 어려운 게 지난 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좀 약체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보다 비슷하거나 더 약체였기 때문에 동탄 모델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이에요.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고 그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탈하는 표를 이준석 후보가 흡수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현상은 지민비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그 강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일극주의에 그 실망한 당원들, 그 비명 행사에 실망한 당원들이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찍을 수는 없으니까 본투표에서 그러면 그 지역구는 그럼 너희들 찍어줄게. 하지만 비례는 너희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조국혁신당을 해서 실제 득표율의 호남의 총합은 높았어요. 그 조국혁신당이 그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하고 내란에 대해서도 그럼 그건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만 어쨌든 뭐 약간 뜨뜻미지근해요. 선긋기 출당 문제도 굉장히 좀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샤이 보수들이 일단은 지금 유보를 하면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준석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파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지금 안고 저수지물에서 안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래서 저는 상승은 나는데 둘이 합하면 상승은 되는데 다만 핵심 지지층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있다. 동의 안 하고 상대 후보가 단일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동탄 모델은 지금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민비조 형국에서의 이준석 후보가 빠져나가는 보수 지지율을 좀 안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단일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준석 후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면서 이제 동탄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좀 이재명 일극 체제에 좀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를 향한 어떤 선거운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그게 소위 말하는 내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여러 가지 이제 행보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선거 운동도 여수산단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 옛날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서진 정책을 지금 개혁신당은 남진 정책이 맞겠네요. 지금 동탄에서 했으니까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요 지지층 이준석을 어느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이제 지지하느냐를 보면은요 진보가 지금 아까 전에 MBS 여론조사입니다. 전체 지지에서 퍼센테이지 진보가 3, 중도가 14, 보수가 10, 모른 무응답에서 1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보로 해서 열정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사실은 중도 진보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는 흡수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무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어쨌든 반 이재명 정서에 어느 정도 기대서 이번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사회 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아마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세적으로 이제 전환을 할 겁니다. 이번 TV 토론에서 오늘 있을 TV 토론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수세적으로 했다라는 열성 지지층의 불만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은 사실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맞불 작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는 특히 경제 문제 쪽보다는 더 이재명 후보가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좀 오늘 TV 토론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님도 동탄 모델을 이 전국 선거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 이게 이준석 후보의 어떤 선거에 대한 감각, 능력 저는 탁월하다고 봐요. 진짜로. 예. 동탄에서 뭐가 됐든 제3 후보가 이렇게 이긴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국 선거도 어쨌든 본인 당대표가 돼서 지휘한 거 상당수가 이겼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덩어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석도 필요하고 전국의 조직도 필요하고 이게 그리고 세대별로 지역별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특정 지역의 특정 세대의 맞춤형으로 이를테면 동탄이라는 게 전국에서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뉴타운이라서 상대적으로 당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일종의 사회실험실 같은 거하고 전국 5,300만 명, 뭐 유권자를 하더라도 3,5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근데 이동훈 공보단장이 얘기한 부분 사실 친윤계가 당권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성립하지 않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당권이 무슨 뭐 등기권리증 같이 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배현진 의원 표현대로라면 이게 당근 거래도 아닌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건 하려면 최소 100만 당원의 투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리고 지금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질적 동의가 있어야지 당권이 가는 거지. 이게 뭐 지금 뭐 몇몇 의원들이 해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함의는 이런 거죠. 네가 오면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도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데 친윤이 도와서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약간 형용모순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훈 공보단장도 굉장히 베테랑 기자 출신이고 이게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난 그런 이제 전직 언론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공간을 열어주거나 약간 여지를 열어주는 순간 우리가 이 블랙홀에 다 빠져들어간다. 지금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상승세를 탔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센 독자 완주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에 대한 단일화에 대한 제안은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의 명분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싹 빠지고 나는 완주 의사 또 밝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매우 영민한 저는 국합, 배드캅, 투캅스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말을 얹자면은 어제 김문수 후보 반응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이준석 후보한테 당권 뭐 얘기하니까 아니 당무 선권은 나에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후보 시절에 당무 선권이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당무 선권이라는 건 본인이 이제 쟁취해야 되는 당권을 쟁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를 했을 때 준다는 거는 이후 대선 이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나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당권을 내가 잡을 거야. 라고 저는 들렸어요. 흥미로운 해석인데? 아니요. 당무 선권을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런 제안은 저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한동훈 후보도 뭐 이동훈 공보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 개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예. 이준석 완주에 파이팅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당권을 의식하고 있고 이게 그 친윤들이 좀 오만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당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시선은 지금 대선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당권으로 가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짧게 붙이면은 국민의힘이 이걸 빨리 극복해야 돼요. 지금 당권 선거로 지금 비춰지는 거 이 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또 굉장히 노련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홍준표 시장은 분명히 와서 당권할 거다. 바보가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게 지금 보수지 남은 아까 뭐 중도나 지금 좀 느슨했던 이완된 약간 보수 지지층들이 대선에서 이겨서 이재명 세상을 막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민주당도 그걸 이용하고 개혁신당도 이걸 이용해서 결국 너희들은 지금 당권 싸움하고 있는 거야. 대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떨쳐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가 어떤 캠페인에도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너무 딱해서 흥미로운 분석이긴 하지만 참 제가 참 이거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지원 의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별도 유세를 하는 것도 그것도 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 자꾸 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정치와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 이어가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후에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론을 다룬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도였을까요? 전 그 의도를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이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도층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당과 거리를 두고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했잖아요.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 그다음에 탄핵이 떠올리면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메신저 실종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만 보이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정선거 그러면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고 지난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2주간 정말 저는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또 발화점이 높은 이슈인 또 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는 선거의 법칙은 간단하거든요.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게임인데 자꾸 좁히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날 뭘 발표하려고 해도 첫 질문이 영화 시사회는 어떻게 참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그러면 김문수 대 이재명으로 겨우 이번 주 초에 좀 만들어놨는데 다시 또 회귀하잖아요. 정말 저는 이건 뭐 제가 보기에 무슨 생각이었냐고 뭐 여쭤보면 저도 모르겠고요. 진짜 이거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2주간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선거에 당사자가 나타나는 거는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명약 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많이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였죠. 한동훈 후보가 그냥 민주당 입당해라. 제일 센 말을 뭐 트로이의 목마 뭐 거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게 제목인데 그 위에 그거 포스터 제목에 영화 제목에 한 3배, 4배 크기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예요.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과 나머지 뭐 이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다 뭐로 보는 건지도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소수지만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나 김문수 지지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투표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큰 게 우리가 막 뭐 해석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왜 그랬냐. 심심해서 그랬을 거예요. 외로워서.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가고 전화 연락 끊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했다라는 거 아니까 다 배신자 X들 하면서 막 경로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전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거야. 왜 낮만 되면 좋냐. 밤에 외로우니까 술 드셔서 그럴 거예요. 재판에서도 졸고 영화관에서도 졸고. 그러니까 영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기자들이 어땠냐 영화 어땠냐 좋았다. 근데 저는 좋았다 그래서 가로 열고 졸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잤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단톡방 의원들도 그냥 부글부글 끌어치는데 의원들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엑스맨이고 근데 이기적인 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또 뭐 하나 사고 칠 것 같아요. 부부가 쌍으로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저 이참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저께 난 사전 투표하겠다고 밝힌 거는 매우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가 사실은 당연히 깃발이고 그러니까 후보가 사전 투표하겠다는 얘기는 함의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 부정선거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1, 2, 3 전략이잖아요. 단 3표라도 더 하자. 더 급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한 표라도 더 해서 지금 따라붙어야 그렇죠. 돼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저 말이 옳은 게 사전 투표 하루 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투표 하루 한 쪽이 이기겠습니까? 사전 투표 이틀 포함해서 3일 한 쪽이 이기겠습니까? 네. 그건 명약관 하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가는 그 포스터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전 극소수라고 보지만 그러면 지금 팔짱 끼고 있는 일반 샤이 보수들이 자 이게 말이 되나 할 때 김문수 후보가 난 사전 투표할게요라고 밝혀주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굳이 말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정을 통해서 그나마 빨리 진화했다고 봅니다. 이 국민의힘 빅텐트는 좀 지지부진하죠. 그 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 빅텐트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대세론인가요? 그렇죠. 뭐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1등의 유력한 후보의 진영에 많은 반대 진영에 있던 분들이 뭐 옮겨가는 거고 지지 선언하는 거는 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본인이 중도 보수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외연 확장을 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게 하나씩 나오고 있고 이제 소위 말 반명 빅텐트는 찢어진 텐트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지지 선언했는데 제한적이죠. 사실은 현역이 아니시고 47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젊은 세대는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제한적이다로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김대남 전 용산행정관 뭐 이런 분들 영입했다가 지금 내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김건희 라인으로 뭐 이렇게 분류가 됐고 예전에 서울의 소리하고 이제 녹취록에서 굉장히 한동훈 공격하고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 관리하고 막 이랬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무나 좀 막 들이다가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특히 핵심 지지층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문책을 할 수 있으면 문책까지 하겠다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금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 생각. 뭐 요게 김대남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민주당 빅텐트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걸 빅텐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잡탕 텐트지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종민 의원 영입은 그 후보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 오면은 이제 이게 자기의 영향력 밥그릇 때문에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사람은 영입을 해서 발표까지 자리까지 줬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칙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도 가치도 없는 일종의 저는 잡탕 텐트다. 특히나 물론 전직 의원들 정도, 그러니까 뭐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가 뭐 김용남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오는 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와서 손을 들 정도로 그거는 상징성이 있죠. 그냥 이준석 후보도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이 빅텐트를 얘기하는 게 통합 아닙니까? 근데 상대를 균형내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잖아요. 상대가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가치라는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때 그건 통합이 되는 거고 상대 쪽에서 사람 좀 빼와가지고 아니면 귀순자들 받아가지고 상대 쪽의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본질적 의미의 통합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뭐 선거는 기세 싸움이니까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렇게 혼선들 특히나 뭐 홍준표 전 시장의 그 자문위원장 같은 사람을 불렀다가 그러니까 오래 했다가 못 오게 그러니까 안 받는 이런 지금 말하자면 원칙도 가치도 없는 이런 혼선 텐트가 저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뭐 보여주는 데는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보여주는 이른바 통합의 정신을 미리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합리적인 중도는 여기에 동의할까요? 저는 좀 애매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1차 TV 토론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된 호텔 경제론에서 우리 평론가님이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그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그때 기본소득 얘기할 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SNS에 당시에 공유를 했지만은 이거를 본인이 만든 건 아니고 지지자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소득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돈인데 이거가 일반적으로 그 저축을 하거나 그러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쓰고 기한을 정해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호텔에서 들어와서 그게 또 돈을 쓰고 기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큰 틀에서 틀린 게 없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취소를 한다는 거를 거기에 넣었지? 예약금을 취소했을 때. 예, 이거는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줬다가 뺏는 건가? 이제 이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도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로 금리를 막 하고 저축하지 마라. 이거 은행에 넣어놓지 마라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다 저축을 너무 하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 이제 승수 효과라고 얘기도 하고 뭐 한국은행에서 이게 승수 효과는 아니네. 뭐 논쟁도 벌어졌는데 어쨌든 기본 취지는 그런 거니까 그게 틀린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지금의 기본 캐치프레이즈가 기본소득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사회로 좀 뒤로 위원회가 있지만 뒤로 접고 성장 쪽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쟁이 됐을 때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죠. 좀 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괴짜 경제가 이렇게 막 공격을 받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차라리 인정하고 가는 게 저는 특히 이거 호텔 취소하는 거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기본 취지는 저는 뭐 틀린 말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응 방안이 조금 미숙했다. 뭐 저는 미숙했다고 봐요. 예. 네, 최수영 평론가. 저는 좀 관점도 위험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순환 경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유통만 있어요. 생산이 없어요. 아니 생산이 빠진 유통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 경제의 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꺼내들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경제관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소득관 혹은 뭐 유통관 이런 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 위험한 거죠. 근데 자 좋아요. 뭐 선거 때 이것도 사실 우화 같은 거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차용해 온 거를 이제 돌고 돌아서 이게 세계 경제학자들이 쓴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김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난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런 오류가 있다면은 그건 내가 좀 고치겠다. 이랬으면 이거는 이슈도 안 돼요. 이준석 후보가 물고 들어갈 사안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런 이론이고 아주 좋은 건데 이거를 알고도 했으면은 모르고 하는 사람은 바보고 알고도 날 지금 공격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한민국 둘 중에 하나겠네. 바보 아니면 나쁜 놈. 저는 제가 바보에 속하는지 제가 나쁜 놈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후보의 이런 태도와 이런 그 도끼서린 그 유세장에서의 마이크를 보고 사람들이 거기서 야 절대 권력이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봤을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더 아프다. 누구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를 대하는 태도가 지도자의 전부거든요. 근데 오류를 대하는 태도가 나는 무오류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절대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합니다. 이게 정치의 법칙입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아마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냐? 청년들 아니냐?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 모라토리엄 선언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규 평론가님. 그러니까 화법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화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거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상당수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프레임 전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완전히 경제를 망쳐놨잖아요. 이미 비상계엄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작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0.3 0.1, 마이너스 0.3 이렇게 지금 4분기 연속 0.1 이하로 경제 성장을 한 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로 내수 경제가 특히 안 좋아요. 지금
그 감세하면서 지금 뭐 무슨 긴축 재정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돈 풀어야 돼요. 제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겠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약간 공격하듯이 바보 멍청이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는 좀 화법에 이게 단순한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설득을 해야 돼요.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국가 재정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필요할 때 써야죠. 아니 국민이 어려우면 국가 재정 동원해야죠. 그런데 그게 마중물로만 쓰여져야지 마중물이 우물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나 퍼쓸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국가 재정이 그냥 화수분처럼 계속 샘솟는 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짧게 우리가 펌프질할 때 이게 조금 경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확장 재정을 조금 해서 일단 마중물 된 다음에 다시 긴축해야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우물이 풍성한데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위험할 수 있다. 이 점을 이재명 후보가 잘 설명하지 않는 한 독선과 도구마에 빠진다면 국민들은 거기서 자꾸 절대 권력을 본다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지난달 22일 SK텔레콤 고객 다수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유심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Y에서는 SKT 유심 유출 피해와 집단 소송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 원인과 배후가 좀 밝혀졌나요? 네, 아직 조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배후로 중국의 레드맨션이라는 해커 집단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해킹에서는 BPF 도어라는 악성 코드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레드맨션이라는 중국 해커 조직이 중동 등을 공격할 때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정보보안 기업 트렌드 마이크로도 악성 코드의 배후로 레드맨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원인도 아직은 좀 수사 중에는 있습니다만 해킹으로 사실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아직 뚜렷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단순한 금전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려는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인이나 배후 수사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심 해킹과 관련해서 SKT가 초기에 늑장 대처한 것 이건 경찰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SK텔레콤의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가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초기 늦장 대처와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SK텔레콤이 4월 18일 해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일이 인지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정부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지난 21일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사실 이제 막 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것도 조금은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만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집단 움직임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유출 정보의 정확한 내용 공개 그리고 2차 피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네. 것입니다. 이 조정 신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한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소송보다는 비교적 시간이 좀 짧죠. 그래서 네. 신속하고 원만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집단 분쟁 조정에서는 손해배상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심 해킹이 우리 국민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집단 소송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포털 사이트에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네. 어제를 기준으로 약 9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리고 현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참여 신청을 한 가입자가 한 3만 명 정도 이상이고요. 아직 신청은 하진 않았지만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점을 밝힌 분도 한 최소 13만 명 이상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가입자 중 약 9천 명 정도는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많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절반가량이 SK텔레콤 가입자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향후 집단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SKT는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이 집단 소송에 대해서? 일단 뭐 지난 1일 브리핑 자리에서는 집단 소송에 대해서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면 대응을 하겠지만 미리 지금부터 소송 대응팀을 꾸려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일단 더해서 우선 사태를 수습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우선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집단 소송에서 법적 책임 범위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일단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핵심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는지 여부죠. 이는 해킹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가, 그리고 사고 당시 기술적 수준에 적합했는가, 그리고 기업의 관리 조치가 적합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사실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당연히 유심 유출로 인하여 2차 피해가 있다면 그 2차 피해도 모두 책임 범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한 사람이 네.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한 사람이 손해배상 액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에 유사한 사건에서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로 배상된 판결이 있거든요. 아, 유사 사례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기존 판결에서 크게 과도하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 정보 유출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손해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점에서 피해와 기업 모두를 사실 고려를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번 사태는 좀 유심 유출이라는 좀 심각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메인 서버 공격이라는 SKT의 과실이 좀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생각하기에 손해배상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네. 이 SKT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그 외에 어떤 뭐 다른 제재는 안 받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SKT의 과실이 명확해진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종전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요. 2023년 7월에 LG U+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68억이 부과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유심 유출 건으로 약 2,700만 건의 어떤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또 SKT는 또 메인 서버가 해킹되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해 SK텔레콤의 매출액이 약 한 17조 9,400억 정도니까요. 여기에 한 3% 적용하면은 최대 과징금은 약 5,300억 정도 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징금은 국가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가에 기속되고 피해자들의 어떤 직접적인 보상 등에 어떻게 좀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아까 유사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거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소송의 사례들은 어떤 결론이 좀 났나요? 네, 2014년 NH농협, KB, 국민, 롯데카드 등에서 네. 총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아까 배상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 났고요. 사례군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또 2016년 인터파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역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2011년에 네이트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이나 그리고 KT에서 2012년 그리고 2014년에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건에서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모두 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포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소송 관련 카페도 있고요. 여러 법인에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각 해당 법인마다 진행 방식이나 비용 등이 좀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소송의 진행 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챙기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건 재발 방지책은 없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거는 계속되는 재발이 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관련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현행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제고를 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요즘은 그 휴대폰 인증으로 모든 업무를 사실 하는 맞습니다.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보안에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기적으로 자신의 모바일 인증 체계를 항상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명의도용 서비스 등에도 가입을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의도용 서비스요? 그건 뭔가요? 이거는 다른 어떤 내 명의를 다른 해외 그런 데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Y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말 휴일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